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진도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좀 여유 있게 해서 좀 많은 내용을 알고 가고자 이제 그 다른 자료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자료만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거기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실 때 도움이 되고자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전자파 당해부터 해가지고 전력 품질 쪽을 할까 합니다. 영육에서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영육에서는 어차피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 당해 부분을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자파 쪽을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자기 적합성 해가지고 EMC 부분이 있고 이 안에는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쪽으로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갖다 쓰셔도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그 칠판을 한번 보시면요. 전자기 적합성, 일렉트로 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 아까 뭐 영어로 했는데 원어 부분을 잘 모르실 때 여기 부분은 보시면 됩니다. EMC란 전자파 양립성 또는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한다. 양립성이라는 거는 두 개가 존재한다 이거죠. 두 개가. 그 두 개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전자파를 방출하는 장치나 기기가 불필요한 전자파를 최소로 방출하여 다른 기기에 전자파로 인한 간섭 등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스스로도 다른 기기로부터 전자파 간섭에 영향을 받아도 주거나 받거나 쟤한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게 EMC 두 가지 양립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주는 걸 뭐라 하는 얘기예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 주는 게 EMI. 받는 거 EMS.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Immunity 해가지고 전자파 내성. 내가 견뎌주는 거. 내성이라는 건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견뎌주는 거고요. EMI는 인터피어런스니까 공지니까 주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 EMC 쪽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키워드입니다. 두 개가. EMC는 EMI하고 EMS가 있는데 EMI는 주는 거고 EMS는 받는 거다. 근데 이제 EMI도 또 두 개가 있고 EMS도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안 해보면은 전도 방출, 방사 방출 해가지고 있는데 전도 방출은 뭔가 매질을 통해서 쇠라든가 어떤 그런 매질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 이런 거고요. 방사 방출은 뭐죠? 공기 중으로. 딱 보시면은 전자파가 신호선, 전원선과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C라고 돼 있고요. 알리는 방사 방출은 전자파가 공기 중으로 가는 거.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EMI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죠. 영향을 받는 것도 또 두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죠. 영향을 받는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EMS는 EMI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도 내성, 방사 내성 똑같다 이거죠. 두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다. EMS 보면 어디 많이 보이냐면요.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EMS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거 그렇게 했거든요. 아, EMS 저거 영향을 받는 건데. 예? 그거 뭐냐. 꼭 교통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차 타고 가다가 교통 밀리면은 저거 병원 가기 힘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거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뭐 전자유도 현상이 뭐냐. 전자유도 현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일을 렌치의 법칙을 해가지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은 패러데이에 해가지고 상호 유도작용해서 이 M이 이 상호 유도 인덕턴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차폐선에서 그런 부분이죠. 요 뒤에 보면은 왜 제가 요걸 했냐면 통신선의 정전유도 오늘 오전에 배우셨죠? 전자유도 배우셨죠? 전자유도에서 유도중압 교율 뭐 차폐 케이블 아까 전력선 측의 전자유도에 대한 대책들 나오죠.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뭐 차폐건선 있고 이런 그 석도광대, 알루미늄 테이프 이렇게 여러 번 막아주는 거죠. 자력선을 이제 막아주는 부분. 유도 중압 코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잔리전압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아까 차폐건선을 해가지고 이 거리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건 통신선에서의 그런 부분입니다. 전력선 같은 경우는 선을 끊어줄 수가 없으니까 연가를 시켜주거나 이렇게 했지만 통신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배류 코일을 쓴다든가 유도 중압 코일을 쓴다든가 뭐 그 실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다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차폐선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라는 얘기죠. 다
답안지는 다른 사람 거로 보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긴 힘드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답안지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 있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라면을 끓인데 라면이 찬장에 있는지 그러면 라면 찾았습니다. 그 다음 뭘 찾아야 되죠? 냄비를 찾아야 되는데 냄비를 못 찾고 있습니다. 또 예? 그러지. 그 다음 가스 켜고 하면 되죠. 그 다음 뭐 찾아야 됩니까? 김치를 찾아야죠. 근데 숟가락이 어딘지 수저가 어딘지 또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 딱 가면 여기 뭐 있으니까 딱딱 해가지고 물 끓여놓고 그 사이에 준비하는 겁니다. 계란 준비하고 김치 해놓고 그러면 빠른 시간에 빨리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많은 부분을 적응을 해놓고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판을 깔아놨다 이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그 자료를 많이 보다 보면 빨리빨리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남들 2, 3년 했던 걸 1년 만에 줄여서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왜냐면 자기는 내공이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겁니다. 권법에 흉내만 냈지 실제로 여기 힘이 안 실리는데 힘이 실려서 세게 격파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요령만 지금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떡합니까? 내공을 쌓는 부분은 계속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누구한테 내공을 전수받거나 예? 그게 바로 1대1이라는 얘기죠. 1대1. 1대1로 맞춤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빨로 내공을 전수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게 연구반에서는 그런 걸 좀 맞춤을 해드리는데 기본반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전체를 제가 기본반에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반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을 해드리는데 가장 좋은 건 저번처럼 이제 1대1로 앉아가지고 그냥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다 보면 아까 앞에 사람이 못했다. 뒷사람이 답하거든요. 앞에 사람은 그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면 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이 틀렸을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게 틀렸구나라고 확실히 느끼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 느끼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느끼게 되고 이런 방향을 설정한다면 본인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요건 요럽니다. 요건 요럽니다.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반을 먼저 하시고 연구반 한번 딱 들으시면 좋습니다. 기본반하고 같이. 병행해서 듣는 것처럼 좋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게 되면 이제 좀 틀려진다는 얘기죠. 6개월 뒤에 이제 112일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일입니다. 수능 시험 봤나요? 일부 수능 시험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가서 이제 보는 것들 있죠? 미리 보는 것 같다. 네? 미리 보는 것들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또 봤다고 누가 그러던데.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 본다고. 예. 근데 100일, 시험 보는 게 11월 중순인가 그렇죠? 예, 항상. 그때 되면 항상 춥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제가 한 100일 정도 남으면 이제 100일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셀프 체크를 해가면서 진짜 금방 갑니다. 100일부터 왜 나눠드리냐? 그 전에 나눠드리면 아무런 소용 없거든요? 여러분들 고3 수능대도 열심히 가다가 100일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100일 작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이제 112일이니까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메일 보내드릴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이제 반도 못 나갔습니다. 기본서 반은. 그렇기 때문에 좀 늦지만은 이제 그 전에 반 이상은 들으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전자파 장애, 전개, 자개, 전자파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전개가 뭐고 자개가 뭐고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자계, 극저주파 영역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파수가 0에서 300Hz까지 60Hz도 여기 들어간다. 전자계는 그러니까 되게 넓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전기하고 자개가 다 합해져 있는 부분. 근데 전기는 뭐냐? 물체의 주변을 전기적 영향을 받는 부분. 그래서 킬로볼트 퍼 메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 10cm 떨어진 두 평행판에 금속판에 100V가 연결되면은 1kV인데 그 1kV가 이제 전기라고 얘기를 한다. 자개는 마그네틱 필드죠. 자기력이 미치는 장소. 그래서 테슬라, 가우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65 같은 경우 밑에 보면 이제 T자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뭐 765 철탑 밑에 뭐 테슬라가 얼마나가 된다. 가우스가 얼마나 된다. 그 자개 부분에 대한 영향 때문에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T 뭐 이렇게 돼 있죠. 1G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보면 고장시 유도 위험자 얼마였죠? 오늘 아침에 보이시죠? 650V 나와있죠. 근데 배전솔로는 얼마라고요? 430V. 거기 340V로 돼 있었네? 여기 60V, 15V. 아침에 배웠던 거 다 나와있죠? 상시 유도 전압, 거기는 1mV였는데 여기는 0.5mV네. 약간 차이가 있죠? 기준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유도장애, 전자유도, 정전유도 이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극성은 반발, 다른 극성은 전하를 땡기는 현상. 이게 정전유도다 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니까 정전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전유도다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극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신선, 뭐 전주형 유도 현상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 설명하고 있으면 기본서반에서는 깝깝하죠. 책 안에 있는 내용도 이해 못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면 힘드니까. 그래서 기본서반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보셨을 때 아 이런 것들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자 EMI 이게 뭔지 알겠죠? EMI가 무슨 용어인지 영향을 주는 거 EMS 영향을 받는 거 자 그게 뭐라고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로 인한 인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근데 아까 주파수 대역이 좀 넓다고 그랬죠? 전자파는 0에서 300Hz 여기 지금 전파, 광선, 방사선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여기 부분을 다 전자파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해 안 된다. 아까 0에서 뭐 300Hz 대역에 뭐 모든 파형을 뭐 전자파라고 한다. 좀 거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의 7승 파장 주파수 뭐 해가지고 헤르츠 부분이 뭐 올라가 있죠 지금. 전자파라는 건 전개 부분, 자개 부분이 다 잡혀 있는 건데 아까의 용어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 전파도 있죠. 광선, 방사선 이런 것들은 과시광선이니까 BT의 영역인데 거기도 전자파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꽤 넓은 범위란 얘기죠. 전자장애, 전도성 아까 전도성, 방사성 이런 내용들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그런 용어를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걸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안 듣고 이제 전도성 설명하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매질을 통해서 전도가 되니까 고주파 같은 경우 전력전자 기기에서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왜곡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 전압이 떨어진다. 전도성, 전자장에서. 삼상 전압이 불평형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딱히 뭐라고 설명드리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냥 읽어보시면은 내용들을 아는 내용이니까. 전력선 반송 시스템의 영향이다. 반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이런 정도의 거꾸로 돌려준다 이거죠. 우편물이 들어왔는데 수치인, 미불명, 반송 이렇게 적혀있죠. 수치인을 몰라가지고 거꾸로 다시 보낸다 이거죠. 보낸 사람한테. 그게 반송입니다. 전력선 반송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보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쪽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그때 이런 전자파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보내줄 때 제대로 못 보내준다. 그러면 얘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오동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자파라는 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전자파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방사성. 이제 이해되시나요? 공기중을 통해서. 아까 전도성은 뭐라고요? 어떤 매질을 통해서 가는 거. 방사성은 공기중을 통해서 가는 거. 유도장애. 어떻게 됩니까? 공기, 전력선하고 통신선 사이에 뭐 공기중을 통해서 방사가 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붙어 있나요? 안 돼 있죠? 공기중으로 가니까 방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전결합, 전자결합, 전자방사 다 공기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체에 어떤 영향들을 미쳐지게 되느냐. 바로 이게 765 철탑에 대한 전자파 장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게,
갑자기 많이 넘어가 버렸네. 여기 열작용. 아까처럼 뭐가 고주파로 가열한다. 이런 것들 뭐냐? 이런 거 보면 저희들 마이크로웨이브도 어차피 전자파거든요. 그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뭐냐면 에디슨하고 싸우다가 DC 만든 친구거든요. A씨죠. 에디슨이 DC였고. 걔가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옛날 지역이 이제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에디슨 회사에 취직했다가, 에디슨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돈을 안 준 겁니다. 미국시 좋고, 이거 하면 뭐 줄게. 너 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그만뒀네요, 회사를.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차리면서 이제 A씨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에디슨이 이제 걔를 또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A씨는 위험하다. 그래서 A씨를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한 게 사형의자. 사형의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 D씨는 요거밖에 전압이 안 됐는데, 시류치니까. A씨는 피크치니까. 높은 전압에서 죽는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지직하니까 지지직 하다가 이제 전기공만 하고 죽지가 않다 보니까 또 약간의 폐해성도 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은. 근데 얘가 뭘 만드는, 레이더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되게 만드는. 테슬라는 진짜 똑똑한 천재였고요. 에디슨은 노력의 천재였고, 테슬라는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고, 에디슨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실험을 1000번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걸 했던 친구니까 그런 노력이죠. 그 차이입니다. 99%의 노력과 1%의 실력이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되게 머리가 똑똑했다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뭐냐, 열작용 같은 거. 뭔가 흐르면 그 주변에 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마이크로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로파를 쏘니까 거기 지금 열이 되어져 가지고 따뜻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기, 장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코일에서 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열작용. 근데 그 전기 장판이 좋지도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따로 혼자서 살 때 맨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주는 겁니다. 그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버텼더니 몸이 안 좋더라고요. 이불 덮고 호하면 여기 연기가 쓱 나옵니다. 공기 중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기장판을 안 씁니다. 아예. 한 3-4개월 전기장판만 깔고 잤더니 진짜 몸이 나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극작용. 아까 유도전류에서 아까 전자기장 자극, 극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땡겨주고 밀어주고 뭔가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서 영향이 생긴다, 전류에서. 그럼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다 보면 여기서 뭔가, 세포 내에서도 뭔가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 뭔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까 전자계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열을 가해지는 거, 전기 화상을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비열작용. 미약한 부분에 의해서도 약한, 여기 보시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장기간의 누적화가 열화상으로 하는데 핸드폰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죠. 여기가 빨개집니다. 전자파 때문에. 그 작은 그 부분에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요즘 핸드폰에다 붙이지 않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저감을 해준다. 왜? 걔가 이제 루프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막아준다. 그런 개념이죠. 쇳덩어리가 있어서. 간접작용. 대전물의 접촉에 의한 감정과 같이 인체에 존재하는 전기장에 발생된 신경과 근육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런 거 보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전기 충격하는 겁니다.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주죠. 그러면 깜빡깜빡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치료 할 때 이런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얘도 간접작용, 감정과 같이. 그러면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얘가 신경이 툭툭 이렇게 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좀 아프거나 할 때 신경을 움직여가지고 자연적으로 치유시키고, 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전기적으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물리치료를.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죠. 향후 대책. 그러니까 내용을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셨다가 나중에 쓰실 게 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라고요? 자극. 그 다음에 비열. 그 다음에 간접. 이렇게. 저도 잘 안 헤어집니다.
이렇게 4개를 외우셨다가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다 EMC도 넣고, 아까 상시 유도전압도 넣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 다양하게 넣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모범 답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찾아보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 760T로 볼 때 어떤 부분에 모범 답안이. 근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이 점수가 더 좋다. 그죠? 준비된 자만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다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게끔. 근데 모범 답안도 준비가 안 되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전력 품질, 파워 퀄리티. 많이 나옵니다. 왜 하도 요즘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품질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전에서는 거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니네 쪽의 설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품질이 나빠졌어. 그래서 니네 쪽의 설비의 품질을 올려. 그게 바로 역류 같은 경우도. 니네 쪽에 뭐 고주파 수치가 올라와. 이 고주파도 다 옛날부터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실 시치카고 배전 쪽에서 고주파를 제어하려고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해가지고 500K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1000kV 해가지고 고주파에 대한 그 신증설 시 뭐 몇 프로 이하면은 전기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긴 했는데 기준들이 왜 명확한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두고도 뭐 전기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역류 같은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류 같은 경우는 지상부하마에 대해서만 있었죠. 근데 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전력 품질해가지고 고주파도 나올 겁니다. 배전선로 쪽에서. 1호사는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고주파 수치가. 플리커도 있고 고주파도 있습니다. 근데 플리커가 일단 우선이 되죠. 고주파 쪽에 대한 수치는 이제 전압만 있습니다. 전류가 없고요. 우리나라 기준에는. 그래서 전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압은 3%인데요. 1.5% 3%인데 3%는 거의 다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 전류 고주파 부분을 기준을 내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주파 억제 장치 파는 업체들은 이제 논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달 수밖에 없거든요. 전력 품질 여기 보면 30분 평균 전압 이런 것들은 뭐 15분으로 바뀌기도 하고 약간씩 좀 바뀌었습니다. 정전 시간, 주파수 유지율, 목표 관리치 이런 것들. 목표 관리치 하니까 이제 조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수요 관리에 관련해서 목표 관리치를 얼마를 해가지고 몇 프로 이내에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지시해라 해가지고 관주경심 해가지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로 해가지고 1단계별로 대책들 이런 것들 다 틀려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품질에 관련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뭐 고주파, 서지, 순간 전압 변동, 전압 불평형, 순시 정정, 플리커가 전력 품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전력 품질은 이제 대명사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 품질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내용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주파나 그다음 플리커나 세그 수요 같은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25점짜리로 물어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력 품질을 25점짜리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을 25점짜리로 되어 있는 한 3개나 4개짜리 문제를 이 안에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전력 품질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전력의 공급 신뢰도다 이거죠. 확률입니다 이것도. 확률 분포 곡선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안에 평가지표로 해가지고 주파수 유지율, 정전 횟수 뭐 이런 것들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순시 전압 저하 요거는 0.1에서 0.9 PU 이하로 0.5 사이클에서 1분 정도 떨어지면 아까 그림상에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그 기기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순시 전압 강화 DB라는 볼테이지 DB라는 얘기라고 쓰고 미국에서는 세그라고도 쓰고요. 세그 딥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볼테이지 딥을 많이 씁니다. IC 기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그라는 세그 수열로 많이 씁니다. 장비는 볼테이지 딥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세그 보상장치 이렇게 나오죠. 전압 강화 보상장치라는 얘기죠. 그럼 그 떨어지는 만큼만 이제 잡아주면 되니까 그때 UPS나 어떤 콘덴서나 배터리로 그 시간대만 버텨주면 됩니다. 얼마? 0.5 사이클에서 1분 정도만 버텨주면 됩니다. 고기만 안 떨어지게. 그런 게 뭐냐? 컴퓨터나 전자기기들 이런 것들. UVR 같은 것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UVR 같은 건 지연석방형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걸어서 얘가 떨어지더라도 한 뭐 2초나 3초 있다가 잡아주다가 떨어지게끔.
마그네틱 콘택터가 비접점이기 때문에 이제 MC 같은 경우 마그네틱 콘택터는 전압이 안 걸리면은 자개가 안 생기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럼 얘를 잡아줄 수 있는 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압이 안 걸리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전압 떨어지면 그냥 마그네틱 콘택터 떨어져 버리니까 정전되니까 모터는 다 서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그 마그네틱 콘택터가 떨어지지 않게 지연석 방향으로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주고 있다가 그 뒤에 얘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죠. 그러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잠깐 동안 잡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보조 전원을 이용해가지고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하니까. 그러면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붙었다 하는 순간에 얘가 순간적으로 이제 다 붙어버리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전류가 또 흐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일일이 가서 하나씩 모터를 켜야 됩니다. 정전되면. 모터가 100대 있다. 그러면 가서 100번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한 층에 100개 있냐? 1층부터 12층까지 있는데 올라가면서 하나씩 켜야 되는데요. 하루 종일 걸리겠죠. 왜? 가서 또 그냥 키는 게 아니죠. 테스트를 해보고 켜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지. 순간 전압 상승. 이건 좀 위험하죠. 스웰. 세그 스웰에서 스웰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 순시 전압 상승은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저기를 하진 않는데 보통 요것도 1.1에서 1.8 아까 0.1에서 0.9였죠? 근데 사이클은 0.5 사이클에서 30 사이클 뭐라고요? 2분의 1 사이클 봤죠? 그게 0.5 사이클이죠. 30 사이클 봤죠? 스테디 바로 그 계산하는 그 고장 전류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만 버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정상 상태니까 그 과도 상태에서만 버텨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기준들은 약간 틀린데 여러분들 이런 기준으로 또 외워주시면 앞에서 배우셨던 고장 전류하고 매칭이 되니까 순시정전, 인터럽션, 0.1 PU 이거 정전이죠. 아예 떨어졌다 이거죠. 0.1이라는 건 아직 10% 미만이니까 이건 죽었다고 봐야죠. 10%에서 90%는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10% 미만은 죽었다고 봐야죠. 고주파, 정연파의 정수배 주파, THD, TDD. 근데 THD로 안 보고 IEEE 519-199에서는 TDD로 봅니다. THD하고 TDD하고 차이는 뭐냐?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값입니다. 요 지점에서 값. TDD는 변압기 용량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에 변압기 용량이 1000A입니다. 근데 그 밑에 부하들이 여러 개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100A짜리 고주파 부하 장비가 달려있습니다. 100A짜리에서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한 50%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THD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1000A 중에 100A짜리가 50% 나왔으니까 걔는 한 50A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치상으로. 1000A 중에 50A니까 걔는 5%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죠. 5%가 아니라 0.5%죠. 5%인가요? 1000A에 50이면 5%네. 예.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THD로는 50%인데 TDD는 5%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렇게 대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THD는 그 측정 지점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근데 TDD는 그걸 디맨드화 해가지고 토탈 디맨드. 최대 부하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얼마니까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TDD 기준이 없습니다. THD 기준만 전압으로 3%, 1.5%가 있습니다. 66kV 기준으로 해서 66kV 미만은 그게 3%고 66kV 이상이 1.5%인가요? 그럴 겁니다. 반대인가? 그거 한번 봐야 되고요. 여기도 뭡니까? 각 차 고주파 전류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전격 전류로 나눈 수치. RMS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아까. I연분의 루트 I2의 자성 플러스 땡땡땡땡 IN의 자성. 기본파분의 각 차수 고주파의 제곱의 합의 루트. 이렇게. 그게 THD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격 전류로 나눈 부분. 그 부분이 이제 TDD는 안에 전체 전격 전류가 변압기의 전격 전류라는 얘기죠. 그 필드의 모선의 전격 전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단의 전격 전류가 아니라 토탈 디맨드까지 봐서. 왜냐면 지금 여기서 10A가 걸릴 수도 있고 50A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를 돌리다 보면은, 그럼 10A 때 돌렸을 때 고주파 수치하고 50A 돌렸을 때 고주파 수치 THD가 틀려지겠죠? 하지만 모터의 전격 전류는 얼마라고요? 그 부분의 고주파 수치로 봤을 때는 얘는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압 불평형 언밸런스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정상분의 역상분 얼마나 언밸런스가 되느냐. 역상분 같은 게 많으면 안 되죠. 전동기 같은 건 좀 역상분이 있어도 돌아갑니다. 왜? 정상분 전압이 힘이 세니까. 근데 발전기 같은 역상분 전압이 높아지면은 빨리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전기 같은 건 한 5%라고 하면은 전동기 같은 건 15%,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유치가 틀려집니다. 플리커 델타 V10이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네요. 시감도 계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요. 아크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주요 대책으로는 정전, 순간전압, 고조파, 전압변동, 이상전압, 전자방해, 전기화재 설치 환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고 적절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력 품질에 대한 문제를 쓰시려면 뒤에 있는 이제 고조파나 플리커나 세그수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쓸 때 좀 난감합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지 않으면 2장 반에서 4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치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쓰실 수 있거든 못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죠. 다른 거 시간 할애하고 적절하게 2장 반에 임팩트 있게 답안을 적어 놓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데 그것들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3페이지 쓰라고 하셨죠. 일단 나중에 X 해가지고 공간 죽여주시면 됩니다.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고조파 억제 대체 아까 설명드렸죠. 고조파는 기본파의 정수 배처를 가는 것도 50조파까지라고 한다. 뭐라고 해? 사실 이게 인버터로 해가지고 뭐 시리스 기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때 벡터적으로 이제 그 억제하는 대책들도 있고 뭐 다 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중성선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률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조파 봤을 때 제가 고조파를 처음 배운 게 97년도에 고조파를 배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유행해가지고 이제 처음 취직했던 회사가 이 고조파 저감 장치를 수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한 3, 4년 측정만 하러 다니니까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왜? 사람도 모르는데 측정해서 보니까 그리고 장비 갖다 달고 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걸 아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야죠. 어떤 경우는 이제 고조파 필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전압이 올라갑니다.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생긴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몰랐죠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식적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요걸 보내줬는데 요것만 썼으니까 남는 이 부분이 요거 아닙니까? 남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꽂혀진다. 꽂혀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반대로 됐죠. 보상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라갔죠? 여기 내려갔죠? 올라간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서 역을 해가지고 요만큼을 없애줬다 이거죠. 합차를. 그래서 얘 부분은 이제 고조파 부분은 저압에서 이렇게 대책이 들어갑니다. 왜? 대부분의 장비들이 저압 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용량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100A, 200A, 300A 이렇게 모듈식으로 집어넣는 것도 있는데 뭐 한 400A짜리 한 1억 합니다. 요만한 캐비넷 박스 이거 하나에. 비싸죠? 근데 단점은 고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IGBT 소자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게 있어도 고압으로 하려면 변압기를 통해야 됩니다. 결국 UPS 안에도 변압기 들어있습니다. 왜? 변환해주면서 UPS L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렉티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가 있는데 렉티파이어하고 인버터 하면서 L 성분이 필요합니다. L 성분이 필요하고 이제 전압이 안에서 얘가 반파 정류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 뭐 400V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뭐 안에 배터리가 200V, 200V 되면 그걸 튀어줍니다. 아니면 300V가 되면 그걸 변압기를 이용해서 400V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에 변압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상 UPS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온라인 방식이 있고, 오프라인 방식이 있고, 한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UPS도. 저희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UPS를 파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막 물어보고 저도 배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CCTV 있다 그러면 CCTV도 가서 배워보고, HMI도 가서 배워보고, 막 이것저것 많이 배우거든요. 요즘 인버터도 좀 가서 공부를 하고 막 배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면 회사 내에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변압기를 통하다 보니까 좀 시간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모선에 있으면 얘가 워낙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아까 점호각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주는데 변압기를 통해서 고압에 할 때는 시간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줄여주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TDD가 5% 이내로 제한해라 이런 식으로 5%, 8%, 12%, 뭐 20%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IEEE 519 체계 보시면은 그게 차수별로 해가지고 3에서 뭐 7조파, 7에서 11조파, 뭐 11에서 13조파별로 해가지고 몇 프로 하라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SCR 해가지고 단락 용량이 5%, 8%, 12%, 20%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처럼 그 기준 용량에 대한 대비들입니다. 나중에 책 보시다 보면. 기본 파분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고주파는 3kHz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뭐라고요? 고주파, 주파수가 높다. 조파가 높다. 1조파, 2조파, 기본파에 대한 배수 정수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수배라고 했죠? 정수배가 아닌 게 있습니다. 2조파, 3조파, 4조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짝수조파는 별로 없습니다. 비대칭이기 때문에 3조파, 5조파, 7조파 이렇게 홀수조파가 많이 있습니다. 짝수조파는 왜 그러냐면요. 짝수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대칭이죠. 여기서 봤을 때 그게 바로 변압기 외형파입니다. 변압기 여자전류가 2고조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외형파이기 때문에 걔는 타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2조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외형이 되기 때문에 왜 평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형이 돼야 됩니다. 2조파니까 얘도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얘도 한쪽으로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5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고조파가 사실 이런 건 뭐라고 하면 인터하모닉이라고 합니다. 인터. 아까 인터럽션 했죠? 뭐라고요? 중간에 있다고요? 인터셉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갔는데 중간에 빼갔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인터는 뭐뭐하고 뭐뭐 사이 인터하모닉. 하모닉하고 하모닉 사이가 인터하모닉이란 그런 부분도 있고 EDC도 있고 등가방해 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관연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또 살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네,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들었다가 나중에 봤을 때 여러분들 보고 한마디만 들어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TDD 고조파 전류 크기의 발생 원인 뭐라고요? 변환장치에서 아크로 전기로 의해서 회전기에서 회전기 쪽에서는 나오는 양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주가 변환장치다 이거죠. SCR, 사이리스터, GTO, 게이트 턴 온, IGBT, 인슐레이션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인가요? 예? 그겁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알았는데. VVVF, 베리어블 볼테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CVCF가 뭔가요? 예, UPS입니다. UPS. 콘스탄트 볼테지, 콘스탄트 프리퀀시. UPS입니다. 옛날에 CVCF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모르니까 VVF를 쓴 겁니다. 이거 다. 비슷하겠지. 근데 분명히 이제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CVCF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 문제. 그걸 본 사람들은 쓸 텐데 못 본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VVF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자꾸 보시라는 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예제 문제는. 회전기. 고조파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조파만 몇 년 이상, 한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변압기, 과도현상, 송전선의 코로나, 고조파가 어디서 생기냐. 뭔가 변환장치에서 뭔가 변화를 하면서 나타난다 이거죠. 변압기에서 뭐 자화 특성에서 왜 자화 특성의 외 특성의 외형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그러진 파형이 나오니까 왜 정형파가 아닌 건 다 고조파가 되는 겁니다. 과도현상, 아까처럼 과도현상에서도 막 일그러져서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고조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진도 고조파가 되고 코로나도 순간적으로 찌직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정형파가 아닌 부분들은 다 고조파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양이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를 안 하고 변환장치 같은 건 용량이 크니까, 아까 6펄스 같은 건 워낙 그 각 차이가 크니까 아크로 전기로 지질 때, 지직할 때 단락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전류가 흐르니까. 송전선의 코로나 이런 것들을 뭐 찌직 잡음, 코로나 잡음이라고 하지, 이거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작다는 얘기죠. 영향, 유도장애. 고조파 유도에서 유도장애 있었죠. 이게 바로 고조파 유도입니다. 조파수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성분들도 모이다 보면 무시할 수가 없겠으니까 중성점 직접 방식에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준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냐, 3조파만, 다른 거 말고 다른 것들은 영향이 작고 3조파가 워낙 영향이 크니까. 크기는 n분의 1인데 그럼 100이라는 암페어가 흘렀는데 크기가 3조파가 3분의 1이니까 30암페어겠네요. 근데 이제 R상, S상, T상을 돌아오다 보니까 걔는 중성선에 90암페어가 들어오네. 원래 0암페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전류가 들어와서 평행이 돼서 0암페어가 들어왔는데 90암페어가 들어오면 상전류만큼 들어왔으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i 제로가 바로 지락전류 거기서 3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기계의 영향, 콘덴서의 과열. 왜 과열이 될까요? XL은 2파이 FL 해가지고 L 성분이 있으면요, 임피던스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전류가 못 흐르게 만들죠? 근데 C 성분이 들어오면 주파수가 XC가 있었을 때는 XC분의 1이거든요? 그럼 주파수가 5조파가 있다. 2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0.04로 해가지고 4%로 줄어듭니다. 임피던스가 100에서 고조파가 생기니까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 과열이 되는 거죠. 그럼 콘덴서 같은 건 뭐냐? C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 성분이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고조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물 먹는 하마가 돼버리는 거죠. 흡수제 있듯이 습기를 잘 빨아들이듯이 물 먹는 하마가 되니까 갑자기 돌아다니는 고조파, 공기 중에 수분이 그쪽으로 쑥쑥 들어오듯이 고조파가 그쪽으로 쑥쑥 들어오면서 배가 불러오면서 나중에 펑 하고 터져버리네. 그래서 고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MVS나 NCS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를 달아가지고 가스를 본다든가. 근데 저압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틀립니다. 고압하고. 콘덴서도 안 해보시면은 고압하고 저압이 틀린데 이제 만드는 게 틀려집니다. 저압은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저압 콘덴서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측정하러 다녔었거든요. 저압은 측정해도 됩니다. 전류를 측정하면 그 안에 마이크로페럿 Q는 30V 자성해서 전류값이 줄어듭니다. 자꾸. 근데 걔는 이제 그 제조 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원래는 마이크로페럿을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기기가 없으니까 후크메타로 측정을 해서 봅니다. 그럼 전류가 100A가 전격인데 90, 80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 그 안에가 단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되는 거고, 얘는 그 안에 단락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압은 그게 단락이 되면서 아크가 나오면서 소를 못 시키니까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터지는 거고요. 저압하고 고압은 약간 제조 방식이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사막 콘덴서 영업사원들한테 막 물어보고요. 잘 모르니까. 국내에서 물어볼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회전기계 과열을 초래한다. 아까처럼 주파수가 많으니까 아까처럼 10번만 노크를 하면 될 거 20번 노크하고 그러면 얘가 짜증나죠. 네? 띵동도 하루에 10번 하면 되는데 20번 누르고 누가 도망가 버리십시오. 짜증날 거 아닙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회전기기 쪽에 뭔가 주파수가 많이 흐르니까 과열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주파수가 높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리미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리미트를 넘어가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리미트가 넘어가서 보면은 얘가 기기가 동작하겠죠. 그런 게 이제 노이즈성으로 해가지고 오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화나 제어 설비나 보호계정기나 이런 쪽에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보호계정기 오동작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중성선에 흐르는 3고조파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그 고조파가 흐르게 되면요, 아날로그 계정기 같은 경우는 원판에 아날로그 원판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토크가 발생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발전기, 회전자 단부의 국부적 가열.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주파수가 높게 되면 회전자 단부에 2배 이상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열이 되는 거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발전기 쪽의 과열 부분에 냉각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도전등기, 형광등,
초크 코일의 가열, 소선, 전력계통과 콘덴서 사이의 고주파 공진 현상. 이렇게. RFI. 장애죠. 인터페어런스. 뭔가 지금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받는 건 S. 예, 비선형부하의 고주파로 인한 역류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주파를 줄인다고 해서 피상전력은 요겁니다. 유해전력과 무해전력은. 근데 고주파 성분이 많게 되면 얘가 이렇게 줄어진다는 얘기고 그 고주파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주파 요거하고 요건 틀립니다. 근데 고주파를 줄이게 되면 역률 부분을 이제 줄이는 부분에서는 요게 아니라 이 피상전력에 대한 크기를 약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고주파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많이 줄여줄 수가 있지만 고주파가 전체 피상전력에서 함유되어 있는 양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밑에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봤을 때 우리 100MV짜리 쓰고 있습니다. 밑에 1000kH짜리 고주파 발생 덩어리가 있다고 한들 전체적으로 쓰는 양에서 1000kH 더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는 1000kH는 큰 거죠. 그 지점에서 얘는 그 지점에서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다 그러면은 그걸 줄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전력량을 줄여줄 수는 있는데요. 경제성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용 대비 효과로는. 근데 이제 이 전력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전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기기가, 멈춰서지 않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전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비선형부와의 역류라고 관계를 설명하라 하면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3차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H 부분이 크다. 그래서 그것만 줄여도 역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죠. 고주파 어체 대책, 단락용량 증개, 단전 배변, 단전 부변, 이렇게 했거든요. 단락용량 증대, 단전 부변이니까 전용선, 그 다음에 개통 분리, 단전 부변 해가지고 개통 분리를 하고 배전선에 대한 것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외우기도 했었고요. 조금씩 단전, 배, 분, 이렇게 해도 단전, 배통,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외우시면 됩니다. 개통 측면에서. 수용가칙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개통 측면에서는 분리밖에 없습니다. 분리. 부하 분리. 왜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걸 빼다가 다른 데다 갖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열반, 우반 아닙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는데 한쪽으로 모아놓고요. 떨어진 애들 한쪽으로 빼놓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용가칙에 대한 대책. 수능 변리 P 델타. 수동 필터, 능동 필터, 그 다음에 변환장치 다펄스와 변리, 리액터 설치, PWM 델타 개선. 여기 보면 교류 필터가 수동 필터입니다. 수동 필터인데 RLC 증여 공진인데 이제 단일이냐 하이패스냐 해가지고 이제 RLC를 하이패스냐 로패스냐 이 차이는 그겁니다. 수동 필터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고주파까지만 하고 플리커는 다음에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필터는 L 성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파수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XL은 2πFL입니다. 이게 60Hz인데 L은 1이다. 근데 이게 180Hz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180이 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얘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C는 XL은 XC분의 1. 근데 이게 2πFC분의 1이거든요? 주파수가 60이었으면 60분의 1인데 이게 180이면 180의 1이니까 더 줄어들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특성은 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특성입니다. 그거를 같이 조합을 한 겁니다. R, L, C. 그럼 L 하다가 이렇게 C 가다가 L 하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거 공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게 3조파, 5조파 해가지고 5조파 해가지고 여기 300Hz 때 공진이 되게끔 이렇게 LC 값을 조절하면은 여기서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 이런 것들은 저항이 있으니까 못 올라올 거예요. 얘는 저항이 없으니까 요 5조파만 쏙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5조파가 그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흡수장치. 이런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이패스는 이게 주파수가 로 영역대. 하이는 패스. 로패스는 주파수가 작은 지역은 패스하라는 얘기고 그런 것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로패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패스. 여기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걔는 그냥 지나가. 여기는 주파수가 높은 대역은 너 못 지나가죠. 이거 바리케이트 막았으니까. 하이패스는 반대죠. 이렇게.
이 하이패스를 하니까 이제 자동차 하이패스를 생각하시는데 그거 뭡니까? 속도가 빨리 지나간다 이거죠. 얘는 주파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차 주파에서는 고임피던스가 되고 이 차량은 RN과 같은 부분은 저임피던스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RN을 작게 하면 광범한 데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 저항을 작게 해가지고 이쪽은 빨리 지나가게끔. 왜냐면 저차수가 고주파의 양이 더 크기가 크니까 임피던스를 더 크게 해가지고 걔는 못 지나가게끔 해서 막아버리고요. 고차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빠져버리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능동 필터 아까 보셨던 액트 필터인데 어떻게 된다? 액트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튀어나왔던 부분 있죠? 여기서. 그럼 얘는 액트 필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에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없어졌으니까 정연파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전류형 액티브 필터. 이건 똑같은 건데 단일용조 하이패스 뭐 2차형 3차형 해가지고 요건 LC를 조합을 어떻게 하냐 그 내용입니다. 요건 또 수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시자는 얘기죠. 아까 그냥 LC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니까. 하이브리드 하면 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기 하나 더 달려있는 겁니다, 그냥. 제어기가 더 달려있어가지고, 아까 그 필터에다가 뭔가 온오프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이브리드 있죠? 그게 뭐 대단합니까? 모터 2개 달려있는 겁니다, 왜? 휘발유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 근데 값이 유난히 비싸죠? 배터리 값 때문에. 배터리 값만 낮춰주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회생제동 하죠. 왜? 충전을 하니까. 가다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꺼집니다. 그 배터리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 엔진 꺼진 만큼 이제 저기를 안 쓰니까 휘발유를 안 쓰니까 이제 그 마일리지가 오래 나오는 거죠. 연비가. 그러다가 이제 달리다가 이제 딱 쓰면은 얘가 발전하죠. 달리다가 이제 이걸 놓으면은 얘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 회생제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이거죠. 능동 필터, 전류형 액티브 필터, 하이브리드 파워 필터, 뭐 변환장치 다펄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환장치가 다펄스가 되면은 점호각이 많아지니까 파형들이 더 정연파에 가깝게 돼 있다고 그랬죠. 기기 자체의 고주파 내량 증가, 이런 건 뭐냐, K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열에 견디는 특성. 그러면 이제 K팩터가 1, 13, 1, 7,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13짜리 아니면 1짜리를 쓰는데 7짜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표준을 정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파분의 각 고주파의 차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TC가 나오듯이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K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K팩터는 뭐냐? 열적인 부분. 변압기가 열을 받아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K팩터가 높다는 건 얘가 열적으로 튼튼한 겁니다. 방열판도 더 달려있고 더 튼튼한 거니까 이제 값이 더 비싸지죠. 그럼 K팩터 13짜리 비쌉니다. 한 1.5배. 용량을 키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방폭형 비쌉니다. 2배 이상. 근데 공간의 축소라든가 어떤 그런 그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또 커지거든요. 전압강화가 커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대책을 하는 겁니다. 리액터 용량 증대. 리액터는 뭐라고? 막아주는 놈이라고요. 통신선 케이블, 연피 접지, 아까 다 막아준다고요. 외부로부터. PWM, PAM이 뭐냐면, 펄스 위드스 메도드, 펄스 앰플리티드 메도드. 또 헷갈리는데, 저도 이게, 위드스, 간격을 가지고 저장한다. 이렇게. 이걸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PAM, 크기를 가지고 한다. 요 크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크기를 가지고 하려면 얘를 이렇게 합니다. 크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기로 뭔가 채워줘야 되겠죠. 뭔가를 채워줄 때 간격으로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렇게 간격만 하면은 얘 양 이거 이렇게 줄이면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는 크기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기로 해야 되니까 이게 다 틀려지죠. 근데 얘는 똑같으면서 간격만 조절하면 되니까 이런 그 위에 편차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해라. PAM으로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은 변압기 델타 계선을 채용하면 상고주파. 아까 상고주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봐야 된다.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도 고주파 전류분은 감안해야 되고 간선도 고주파 전류를 감안해야 되고 고주파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고주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고주파 필터가 이렇게 발생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콘덴서가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전등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외워주셨다. 고주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변압기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케이블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콘덴서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동기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써 나가시면 되죠.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모든 걸 할 때 이걸 딱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고주파, 그럼 고주파 발생장치에 뭐가 있지 해가지고 딱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대로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다.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줄로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 리액터, 여기 리액터 있죠? 콘덴서 앞에 리액터 있을 거 아닙니까? 리액터, 그 다음에 콘덴서, 회전기기, 케이블, 그런 쪽에 대한 영향이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다. 이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책에도 있습니다. 14장에. 그런 것들 외우실 때 그림하고 같이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리커, 세그수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역류 개선해가지고 좀 나가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발전 쪽은 조금 제가 그 시간 할애를 못 해드리는데 발전 쪽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발전을 아는 사람들은요, 송전 개통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전을 아는 사람들은 왜? 발전이 어렵거든요, 이야기가. 점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오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